오늘 국민의힘 죽음의 조 토론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득표로 어대명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양당의 대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비조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사회 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 관전 포인트를 먼저 꼽아주시죠. 일단은 주제가 사회 통합인데요. 우리 당내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오늘 이 네 분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앞으로의 청사진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 그리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굉장히 날선 모습들을 보였었고 다른 세 명의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된 입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쏟아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홍준표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하시는 것을 제가 생방송으로 봤는데 약간 스탠스가 오늘 한동훈 후보를 품을 것 같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나경원 후보나 또 이철우 후보 같은 경우 이철우 후보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분인데 이번에 어쨌든 8명에 들어갔고 그러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사람은 이철우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동안의 독단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탈피하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으로서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같이 가야 할 사람 이미지를 좀 구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요. 어제 있었던 A조에서는 4명의 후보들 중에서 김문수 후보만 탄핵에 반대를 명확히 해왔고 나머지 세 후보는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한동훈 후보만 탄핵에 찬성을 해왔고 나머지 세 후보는 탄핵에 반대해왔던 후보이기 때문에 어제 때는 그래서 탄핵과 관련돼서 김문수 후보가 좀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오늘은 아마도 한동훈 후보가 탄핵과 관련돼서 배신자 프레임이나 이런 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은 결국 이번 대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탄핵을 강을 건너야만 이 보수가 왜 지금 3번 연속 총선에서 졌는지 왜 2번 연속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당했는지 이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전부 다 그냥 반 이재명 프레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누군가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비조가 죽음의 조로 일명 불리고 있는데 홍카콜라 홍준표 후보 또 드럼통 사진을 내세웠던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도 입담에서는 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치훈 의장님 오늘 어떤 후보의 얘기에 좀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전 나경원 후보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지금 유일하게 역주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역주행이 뭐냐면 지금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도 갑자기 이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 선두권 중에 김문수 후보 역시 탄핵 반대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다가 좀 톤 다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나경원 후보만 톤을 전혀 다운시키지 않고 오히려 톤을 더 세게 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때는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이다, 체제 전쟁이다 이 얘기로 출마 선언문에 녹아냈었는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던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주 강경하게 체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오늘 토론회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있어서 나경원 후보가 뭔가 제일 가장 오른쪽에서 강성 지지층을 본인의 지지층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저는 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계속해서 경선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볼만나는 토론에 이끌어갈 사람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포용하는 정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두 후보들이 아마도 조금 강성으로서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주제에 있어서 조율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상 고민은 좀 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국민 100% 여론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2차 경선부터는
보면은 당원 50% 그리고 민심 50%인데 국민 여론으로서 100%를 했을 때는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강성의 이미지만으로는 오늘 토론이 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는 국민들께 어디까지 어필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은 될 거예요. 이게 유튜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상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뉴스에서 가장 이제 클립들이 나가는 것은 이분에 대한 어떠한 반전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오늘 조금 스탠스가 달라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앞서 성치훈 부의장께서 좀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B조에서는 이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나머지 세 후보가 좀 합동 공세를 펼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이나 탈당 여기에 대한 문제들도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경선 과정에 있어서 여러 후보들이 있고 이 후보들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실상 저희 당원들의 생각과도 맞닿아있습니다. 당원들 중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비상계엄 초기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마음이 바뀌신 분들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파면 결정이 나온 지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도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오늘은 이제 8강 상황입니다만 4강, 2강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나머지 세 분과 조금 다른 스탠스가 있긴 하지만 격하게 여기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찬반 토론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제 A조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좀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좀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갔거든요. 오늘 분위기는 좀 격화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전 매우 격해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작년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붙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매우 격하게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서 홍준표 후보는 상대적으로 아주 온건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후보는 탄핵 반대했던 분들이고 한동훈 후보만 탄핵 찬성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홍준표 후보가 나서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라든지 탄핵 찬성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세 후보 중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홍준표 후보만 약간 본선에 대한 진심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나경원 후보는 저는 차기 당권 그리고 이철호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목표로 지금 저는 경선에 나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네거티브를 홍준표 후보가 격하게 나서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상대방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이끄는 것이거든요. 저는 나머지 두 후보가 굳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좀 포용하는 스탠스로 갈 거라고 보고요. 대신 그 격해지는 그 후보들 간의 공방이 지지자들로 이어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저희 당도 과거 전당대회에서 너무 후보들 간 공방이 격해졌을 때 지지자들도 막 물리적 충돌도 있고 그랬거든요. 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뭐 의자가 날아다니는 그런 격한 지지자들의 공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토론회가 그 지지자들의 그런 격한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길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권이 이제는 좀 건강한 문화를 이끌어주면 좋겠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첫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8%가 넘는 득표로 압도를 했습니다. 응원전이 좀 일방적이었다고 하는데 반면에 언더독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고요. 어제 경선 우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충청권이었잖아요. 작년 전당대회 때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88%, 89% 정도 나왔었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상대는 김두관 전 지사였고 이번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할 거란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나머지 두 후보가 생각보다는 이 득표율 부분에서 좀 힘을 못 내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분위기
분위기도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응원 분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예. 근데 또 저는 현장 분위기가 이런 그 88대 나머지 7대 5와는 달리 그래도 그 군소 후보들의 지지자들도 열정적으로 좀 응원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경선 과정이 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약간 예를 들면 90점 후보라면은 예. 100점 후보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소 후보들과 어떤 모습을 보여내느냐, 그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90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 민주당 경선 과정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흐름에 이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지 혹은 네. 이제 다른 후보들은 그럼 어떤 강점을 좀 내세워야 한다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성추행 부의장님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데 어제 예. 88% 나온 것이 예상보다 좀 적은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작년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김두관 후보를 상대로 한 90%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일당 독재 체제가 계속되었고 그리고 당내에 다른 주자가 실질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나머지 두 분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모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국 88%로 나온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당내에서 저는 심지어 이게 충청이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충청에 대해 신경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뭐 얘기하면은 충청의 사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선거 캠프 인선에 대해서도 그 발표를 할 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충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충청이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뭐 88%라는 게 지난번에 받았던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는 약간은 실망스러운 수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김경수보다 김동연 후보가 더 득표율이 높았었던 것은 예. 그저께 저도 이제 민주당 토론회를 봤거든요. 그걸 예. 봤을 때 김동연 후보가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착한 2등 이미지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 2등을 하기는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결국 저는 이제 민주당의 그 관전 포인트라는 것은 김동연 후보가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또 정책적인 이야기들 아마 많이 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 세 분이 하나의 그 선대위를 꾸리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공약도 살펴보도록 하죠. 모두 새정 시대를 열겠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좀 그 외에 세금 문제라든지 탈원전 기조를 두고서는 좀 입장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공약 차이가 이재명 독주 흐름에 어떤 변수가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전체적 흐름에 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 그 논의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세종 이전 역시 그 세 후보가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당장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로 일단 보수를 해서 청와대로 갔다가 그런 다음에 세종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두 후보는 당장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세종에서 직무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나머지 두 분 역시 그런 좀 의지를 보여주는 표명일 뿐이고 예.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세종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롯이 그냥 세종으로 다 넘어가서 근무를 하기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벙커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세종이 그게 다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차원에서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좀 맞춰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거기에 플러스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좀 실책했다고 평가받는 것들,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정책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좀 방향 전환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몸을 담았던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노선 투쟁, 그것과 관련된 정책 논쟁 이런 것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향후 민주당 후보가 결정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일 뿐이고 전체 경선 과정을 흔들 만한 변수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후보 간 공약 경쟁이 경선 이 대세 흐름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일단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 공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재명의 공약으로서 포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좀 짚고 싶습니다. 일단 용산에서 먼저 시작을 하겠고 그리고 세종은 가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산을 일단은 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념과 상관없이 어떤 실리적인 이미지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2004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상으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미 결정이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러면 수도를 서울이 아니라 세종으로 옮긴다는 것, 결국 대통령의 소재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개헌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그 경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종으로 갈 수 있을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용산에서 시작하고 뭐 청와대 가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개헌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그 진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개헌 논의는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많이 해왔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었고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개헌안 논의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실례로 작년 11월에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그 의장 직속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을 추천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서 체제 탓이다, 개인의 탓이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후에 뒤늦게 이제 개헌 논의에 뛰어들면서 3월에 가서야 이 개헌위원들을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 논의를 거부했던 것이고 실제 이 첫 번째 토론회를 내용을 보면 김동연 후보가 집요하게 개헌과 관련돼서 논의를 계속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본인은 분명 진정성이 있다. 자치분권 개헌을 비롯해서 개헌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숱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안에서 충분히 개헌 논의가 있고 국민의힘도 진정성이 있다면은 충분히 그 정권이 바뀐 이후에라도 저는 개헌 논의가 진지하게 논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개헌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죠. 김동연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할 때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서 진행을 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된 것이냐 물었죠.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대 야당으로서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했습니까? 특검 같은 것들도 결국엔 다 법안으로서 발의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진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다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주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영남권에서 열리는 2차 경선에서는 표심이 좀 어느 쪽으로 몰릴 거라 보십니까? 일단 김경수 지사가 전 경남도지사였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어제 나왔던 결과보다는 조금 더 유의미한 득표를 받지 않겠는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도 지금 영남 지역에 관련된 공약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영남 지역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사실 20대 국회 때는 영남 지역 국회의원이 12명이었는데 21대 때 7명으로 줄었고 지금 작년에 있었던 22대 총선에서는 전재수 의원, 부산에 있는 전재수 의원을 제외하고 다 낙선했습니다. 한석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의 이 지지율 회복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영남 지역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득표 경쟁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제 흐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어제 만약에 오늘 김경수 후보가 좀 활약을 하게 된다면은 득표를 좀 더 올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근거들이 좀 더 작용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새 후보 모두 정부 부처나 기관 이전, 또 지역균형 발전 공약 등으로 표심을 노릴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 이전 이런 것들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예. 실상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대선 공약이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김동연 후보의 공약입니다만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공약으로 포섭이
될지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번 경선 이전에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 북극 항로 관련해서 본인이 가고 그래서 부산시장과 지역 경제인들을 좀 만난 바가 있는데 그때도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지금 수건 사업이다. 진행을 좀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역 공약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뭐 북극항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정말로 큰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보여주기식 공약을 위해서 지역을 찾고 지역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는 모습들을 이미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분들께는 좀 각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득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공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단계마다 중소보수층의 이러한 표심이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 후보들이 지금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눈여겨볼 만한 공약 있습니까? 아무래도 세금 관련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딱 다가올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인하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실상 저희 정부에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세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로드맵을 제시를 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중도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것은 주 4.5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차분히 그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은 후보들이 이재명 때리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맞설 사람은 저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본선에 가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정책적인 대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정제된 정책들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규제 혁파, 세금 인하, 핵무장 공약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내용들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일단 그 공약들이 중도층에게 어필하려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세 정책 역시 결국은 그냥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향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핵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보수 진영에서 중도 진영에서 중도 네. 지지층들이 이거에 반응할 정책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뭔가 우리도 이제 중도 보수까지 포용하는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펙트럼을 매우 확장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중도나 이쪽으로 확장하기 위한 의지가 저는 안 보인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승전 탄핵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탄핵 전국 속에서 보수 진영, 그 국민의힘이 너무 중도층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도 정책들을 본인들이 내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탄핵과 관련된 깔끔한 뭔가 반성과 사과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아마도 중도층들에게 아무리 정책을 내놓더라도 어필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토론 과정에서 탄핵을 강행 어떻게 건널 것인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정책 논의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AI 관련 공약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투자금 100조 원 얘기하니까 네. 한동훈 후보는 200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러다가 뭐 300, 400까지 나오는 거 아닌지 너무 무작정 숫자만 내세우는 거 의미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금원이 얼마를 투입하느냐 그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그만큼 국가 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AI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 국가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도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결국에는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대선 때 되면 나온 얘기가 기업 리쇼어링에 대한 이야기들, 그 정책들이 늘 나와요, 여야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숫자로서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역시 관련 의견 간단히 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후보 모두 AI 투자에 대한 뭔가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공계 출신 후보들이 이렇게 숫자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이 AI 투자에 대한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결국 다른 국가와의 이 수치 비교에 통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AI 투자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걸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